3km, 4km를 판다고요? 그럼요. 그럼 백두산보다 더 깊이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웬만하면 위로 건물이 올라가는 것보다 밑으로 더 많이 팔 수도 있거든요. 부산 그래서 보통 건물에 그렇게 설치한다면 몇 미터 정도 팝니까? 교수님 냉난방이.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려고요? 교수님 하세요. 삐졌어. 그리고 접고 집에 가려고 그러더라고 지금. 접고 집에 가려고 그래. 울 뻔했어요. 네, 역대 가장 따뜻한 11월을 기록한 2023년이었는데 근데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덥다가 네. 갑자기 추워졌어 지금. 비 오더니 갑자기 뭐 영하까지 뭐 강원도 쪽에서는 뭐 눈 왔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예. 때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난방비 폭탄이 또 걱정되는 11월 12월이 아닐까 생각돼요. 아 근데 요즘 진짜 걱정돼요. 네. 관리비도 너무 오르고 보니까 전기세 오르고 뭐 난방비도 엄청 오른다 그러고. 맞아요. 아 우리 여름에도 관리비 너무 많이 나오던데. 이거. 난방비 폭탄 기사가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와서 굉장히 좀 서민들을 좀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삶이 너무 팍팍해. 그렇습니다. 아 이제 난방비 좀 어떻게 좀 정리 좀 돼야 될 텐데. 네, 이거 저희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서울 시민 모두의 고민인 것 같은데 오늘 좀 하나씩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난방비가 비싸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잘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담당자들 모셔보고 왜 그동안 안 큰일 됐고 났네. 그리고 또 어떤 에너지의 또 효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유동구 중무관님, 숭실대 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교수님,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 최명덕 부회장님 모시고 잘생겨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진짜 딱 그 느낌이 오늘부터 왔어요. 맞아요. 오늘부터 너무 추워요. 예전하고 다르게 사계절이 아니라 이계절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봄, 가을이 없어졌죠. 네. 지난 한 100년 정도의 우리나라의 날씨 변화를 쭉 살펴보면 대체로 여름철이 늘어나는 경향은 좀 뚜렷합니다. 여름철이 한 100년 전하고 대비해보면 거의 한 20일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에 이런 느낌인 어떤 거야. 뭐 100세 되신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계신데 아유 나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요즘 여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아유 어르신 요즘 나이 들어서 더위 많이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100년 정도 지났으면 아니, 한 20일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주변에 100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기 쉽지 않은데. 아, 근데 만약에 만나면 오, 좋은 진짜 말씀이네요. 한번 예. 한번 물어보세요. 네네네. 어릴 때 좀 이거보다는 여름이 더 짧았던 것 같잖아요. 오. 실제로 한 그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이 좀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네. 요즘 기후를 돌아보면 아 여름철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바람에 봄 가을이 좀 눌리고 겨울철은 좀 짧아지는 뭐 이런 형태로 날씨가 변하는 추세 중에 하나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겨울도 요즘 더 추워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겨울철에 북극이 충분히 추워져야지 날씨가 우리가 상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북극이 요즘 갑자기 너무 따뜻해지는 때가 네.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북극에서 나오는 그런 바람이 네. 예전과 같은 양태로 불지가 않을 테니까 기류가 꼬여가지고 예전에 좀 덜 추울 만한 지역에 갑자기 추위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뭐 사만사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 번 추웠다가 그 사이사이에 좀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무너진다든지 칠한이던데 칠한 네, 그냥.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나는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후 변화가 좀 이상하다는 거 좀 전에 아까 북극 얘기도 하셨는데 뭐 탄소 배출 때문에 뭐 이렇다는 얘기를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어때요? 연료 대부분 다 탄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뭔가 연료를 쓴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거의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유, 뭐 석탄, 뭐 장작을 뗀다, 네, 뭐 네. 쓰레기 태운다, 뭐 이런 것도 네. 다 그만큼 이산화탄소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를 비교적 많이 배출하는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1년에 어느 정도 배출되느냐 네. 보통 한 뭐 300억 톤에서 400억 톤 사이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늠이 안 되네. 보통 우리나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한 7억 톤 이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가 뭐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세계 80억 인구 대비해 보면 인구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나라도 아닌데 네. 그거 생각해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심각하네. 아니 근데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 요즘 많이 하고 사실 탄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확실히 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간다면 탄소 배출은 많이 줄어들고 환경에 도움되는 것도 사실입니까 그러면? 그나마 지금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좀 효과적이고 제일 좀 그나마 좀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재생에너지 네. 뭐 이런 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요즘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더 주목해 보여야 될 좀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산업이 특히 네. 제조업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좀 빠르게 재편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산업으로 한국이 먹고 산다.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는 부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생각해 보면 세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져봤을 네. 때 제일 큰 자동차 회사가 어디냐? 네. 어딘지 아시잖아요. 테슬라죠, 테슬라. 제일 크잖아요. 네. 테슬라 시가총액 한번 조회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시가총액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동차 아세요? 회사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 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부가 네.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재편한다라고 하면 어떤 뭐 디젤차 위주로 재편하고 싶겠어요? 전기차로 가는 거죠. 아니, 예. 미국 같은 강대국 입장에서 볼 때 전기차로 가면 갈수록 이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인 산업적인 이유에서 에너지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세계적으로 강하게 있어요. 방향성이 그쪽 네, 얘기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을 해서 수출을 많이 해야지 네.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기후 변화를 멈추게 하는 것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제에서 중요하지만 그쪽 기술로 따라가 줘야지 먹고 살 상품을 만들어서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계속 좀 준비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지난 한 10년 전부터 했었다라는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친환경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사단법인 한국지열수열에너지학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뭐랄까요, 좀 지열수열 에너지 학회. 예. 우리가 보통 뭐 석유, 뭐 석탄 뭐 이런 거 하다가 지열수열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이름만 들어도 친환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이거 어떤 학회예요? 요즘 화두가 뭐 기후, 네. 뭐 온실가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효율을 높이게끔 하는 그런 학술 단체입니다. 산학연, 시공사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교육기관 이런 데가 모여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학회예요. 일단 뭐 부회장님 이력서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친환경 에너지 개발 이런 사업을 하셨던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럼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지구 환경이 많이 변했나요? 제가 지금 지열 수열을 말씀드리니까 지열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한 25년 가까이 됐어요. 25 오래됐네. 지열이 좋은 게 냉방,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난방도 장비로. 하는군요. 수열 에너지 학회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그게 뭔지를 사실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음. 수열이 뭔지, 지열은 뭐 어떤 거를 쓴다는 건지. 물을 끓이면 수열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물의 에너지인가요? 제가 수열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수열이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채택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산면이 바다잖아요. 네네네. 바닷물을 이용해서 아, 냉난방을 바닷물이구나. 이용하는 거예요. 아. 급탄까지 이용하는 겁니다. 따순 물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만들면은 거기서 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을 유입시켜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그 물을 보낸다는데 그게 수열입니까? 맞습니다. 공부 좀 했네. 데이터 센터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음. 열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냉각 장치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냉각 장치에 대한 에너지가 수열로 한다든가 지열로 한다든가 맞아요. 또는 공기열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열로 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수열을 끓여들여서 그걸 냉각시키는 방법 냉각시키면 그 물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렇죠. 그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또 난방도 해주고 네네. 또 열교환을 시켜서 다시 맞아요. 재생해서 사용도 하고 네. 그런 방법. 실제로 춘천에 생긴 데이터 센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K-클라우드라고 하는 네. 이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춘천의 소양강 호에 그 깊이가 만수일 때는 한 100m가 넘어가요. 123m 정도 돼요. 근데 물이 아래로 내려가면 하절기에도 한 10도 정도 돼요. 공기가 차갑네. 얼마나 찼으니까. 예. 그걸 그냥 물을 뽑아가지고 그냥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냉각시키면 네. 그냥 그게 수열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따뜻해지니까. 수열이 2018년도네요. 우리 하천수 해수만 되다가 3년 네. 해수만 되다가 하천수까지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수까지 소양강땡에 됐군요. 있는 물을 사용하면 그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규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게 더 잘 할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재밌다. 땅을 파도 네. 지하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수열이나 지열이고요. 이게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열 수열하면 물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거야. 나는 물 끓여서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좀. 물을 또 끓이려면 그거 화석 에너지로 그렇지. 끓여가지고 또 따뜻한 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온천 이런 거밖에 저는 생각 못했어요. 맞아요. 뭐 마그마 가지고 한다는 거야. 뭐야?
뭐 용암 터지길 바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네.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셨다 우리 서울시 주무관님 유동규 주무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서울시가 무슨 뭐 친환경 사업을 한다 이게 사실 시민으로서 연결이 잘 안 못 돼요, 못 들어봤어. 네. 에너지를 덜 쓴다고 하는 건가? 그치 절약은 내가 좀 아는데 네. 이거 뭐 어떤 친환경 사업 하고 있나요? 저희 기후환경 본부에서 하는 게 뭐 전기차, 수소차,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친환경 건물, 저탄소 건물, 저탄소 건물.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는 건물. 네. 아까 공공기관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민간 건물도 그렇게 저희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네. 규정하고 있고요. 저탄소 건물을 짓도록.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네. 저희 이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열, 네. 수열, 연료 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렇게 다양한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건물이 뭐예요?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건물, 자체적으로 보온이 잘 되게 해서 난방을 최대한 적게 하거나 또 아니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거를 태양광 같은 뭐 아니면 지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이런 것이 다 저탄소 건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지열 도시를 목표로 지금 친환경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몰랐거든요.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이제 홍보하고 보급 아직 안 하셨던 거예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네. 예전부터 지금 서울시청에도 2012년에 지열이 설치돼서 벌써 한 난방 그 냉난방의 한 50%를 지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렇게 서울시청 하신 지- 건물이요? 예. 그렇게 하신 지 10년이 됐대요. 네. 근데 이런 좋은 근데 왜 일을 몰라 아직? 예, 이런 1125Rt가 설치돼 있어요. 오, 엄청 엄청나요. 좋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예. 우리 10년 전이면은 이미 저탄소 활동을 서울시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네.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실제 적용된 사례도 많고 그런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공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지열을 그렇죠. 설치하려면 이제 땅을 뚫어야 되는데 땅을 뚫어. 예, 뚫어서 땅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네.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게 보급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걸 이제 어떤 보완책을 만들고 다양하게 어떻게 하든 보급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지어져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지열 사용 못 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는 지열 지금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아, 예. 새로 재건축하는데 예, 왜냐하면 다 부수고 새로 지으니까 그쪽에 지열에 들어갈 수 있고 주로 커뮤니티 시설, 따뜻한 물 나오는 수영장 그리고 뭐 요새 안에 보면 회의실도 있고 세탁실도 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네. 다 그런데 지열 가지고 냉방, 난방 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새로 짓고 있는 곳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에 뭐 지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지금은 아직 없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공공 건물에 있는 오래된 석유로 가스로 된 냉난방 시설을 지열로 좀 교체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외에 새로 신축되는 공공 건물하고 민간 건물에는 지열이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지열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예. 파서 지열 에너지를 이용하려면 아예 깊이 파가지고 이제 그걸 처음부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모든 건물들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새로 짓는 혜택을 건물. 준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더 이제 요구하고 권유하는 게 기존에는 그냥 신재생 에너지 설치 그 비율만 있었는데 그 안에서 지열을 저희가 뭐 공공시설 같으면 50% 이상 하도록 그리고 민간 건물에도 일정 부분 하도록 제도화를 제도합니까? 할 계획입니다. 아, 아직 계획이에요?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아직 안 됐어. 네. 그 미국의 그 허디슨 야드 가보시면 혹시 그 헌데슨 야드가 뭡니까? 허디슨 야드라고 미국의 철도창 부지 있어요. 아. 그 거기를 이제 신도시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기 철도창 부지 있잖아요. 뭐 용산 뭐 국제업무단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거기도 이제 철도였는데 다 없애고 거기서 건물을 올렸는데 거기가 완전히 다 친환경 건물들을 올려가지고 뭐 이런 지열을 이용한다든가 태양열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구상을 좀 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의 방향도 앞으로 좀 개발이 된다거나 이런 것도 이런 친환경 건물 그림을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예, 보시는 모든 겁니까? 공공 건물은 다 민간 친환- 건물이 예. 중요할 것 같아요. 다 공공 건물보다 들어갑니다. 민간 건물이 훨씬 그렇죠. 많으니까. 민간 건물은 일단 재개발 재건축처럼 이제 큰 대형 위주로 먼저 가고 점차 보급해서 이제 중소형 단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개인 주택은 좀 한계가 있는 것 한계가 같아요.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는 좀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좀 의무화하고 지금 그 계획이라는 거죠. 아직 법적 의무가 부여된 건 아니죠. 신재생 에너지 사용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의무화돼 있고 돼 있는데 뭐를 활용하느냐가 이제. 예, 맞습니다. 예. 뭐 지열을 한다든지 뭐 태양광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택을 예. 할 수 있게 됐지만 예. 근데 지열을 좀 권하는 예, 분위기이긴 그렇게 만들 하군요. 생각입니다. 예.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지열을 많이 사용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명덕 부회장님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세계에서도 지열을 많이 활용한다? 서울시가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럼요.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미국의 그 이그스파라고 하는 그 협회에서는 이 지열이 우리 지상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냉난방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냉방을 하는 지금 에어컨 네.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써요. 가스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열은 이제 땅 속에 있는 열을 이용해서 히트펌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냉난방을 하는데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땅 이렇게 밟아보면 별로 안 뜨뜻한데. 아니 추우면은 땅도 같이 추워지지 근데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지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게 어떤 원리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냐면요. 네. 우리 땅 지중- 파면 그냥 따뜻해지는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은데. 우리 지중은 한 9m 정도 이하 들어가면 네. 15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 돼서 온도가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일정해 한 9m 정도 파면. 그리고 9m 이하. 그 이하는 태양열이나 외기에 따라서 온도가 좀 편차는 네. 있어요. 봄 여름에. 근데 그 이하를 이용합니다. 약간 김장독 같은 깊게 파서 묻어놓은 것처럼. 우리 김장도 9m까지 빠진 않잖아. 아, 그러니까 9m까지는 물론 안 타요. 못 끄네, 못 끄네. 김치를 못 끄네. 우리 집에서 9m까지 파요. 약간 무리수 많이 드셔 오늘 우리 교수님. 동굴이 재밌죠? 들어가면 네. 여름에는 시원하잖아요. 네, 그렇지. 그걸 생각하면 되겠네요. 겨울에는 따뜻하죠. 맞네. 서빙고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일정한 온도를 이용하니까 지열은 지중에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히트펌프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땅을 파서 거기서 뭐 어떻게 이걸 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를 끌어올려야지. 땅만 파면 무조건 따뜻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을 흘려서 네. 물의 온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 물을 열펌프, 뭐 우리는 히트펌프라고 하기도 열펌프라고 하는데 그 열펌프에서 겨울에는 한 55도, 60도까지도 나옵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뭐 45도라 그러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60도까지 나와요. 그러면 60도면 물이 60도까지 나온다고요? 그럼요. 온천도 아니잖아요. 히트펌프를 통해서 약간 어느 다 해주는 정도의 거죠.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해서 땅 밑에서 보존을 해주는군요. 그 그렇죠. 열을. 땅은 그 열을 제거해 주거나 열을 뺏어오거나 하는 거예요. 땅은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공기처럼. 뭔지 이거 알겠네. 어려워 이게. 매개처럼. 이거는 몰랐어요. 어려워. 네. 어려워. 매개체입니다. 땅에서 진짜 온천수를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땅에서 물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을 가한 따뜻한 물을 흘려서 네. 그 물을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물을 어떻게 보면. 히트펌프를 통해서 보관해서 사용도 하고 네. 뭐 야간에 심야전기 싸잖아요. 심야전기를 네네. 통해서 히트펌프를 만들어 가지고 야간에 찬물이나 더운 물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기계 시대 지열이라는 것도 결국 물 갖고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맞네요. 그럼요. 우리 예. 지하실에 들어가면 큰 탱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찬물, 더운 물 가다 놓는 거예요. 그게 사실 천연 배터리죠. 그러네요. 천연 배터리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배터리는 전기를 가둬두지만 네. 거긴 열을 가둬두는 거예요.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맞아요. 통상 그래서 생각해보면. 보통 건물에 그렇게 설치한다라면 몇 미터 정도 팝니까? 밀폐형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200m. 많이 파는구나. 우리 아, 야구 파는구나. 선수가 홈런 딱 날릴 때 한 150m, 200m 날아가죠. 그렇게 날리는 선수는 없고요. 보통 100m에 105m 정도 됩니다. 너무 멀리 날리는 200m 날리는 선수 없어요. 그 만화에도 잘 안 나오고. 예. 그래요. 저는 한 150m 정도 날리는 그건 잡히려고 그냥 골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50m 날리면 장외 홈런이죠. 네. 한 그 정도 날리는 깊이로 천공을 하고요. 개방형이라고 해서 순수하게 물만 우리 우물 있죠, 우물. 네. 우물을 축소해서 한 200에나 250 정도로 만들어서 더 깊게 파요. 그건 한 500m 정도까지 팝니다. 거기 물이 잔뜩 있잖아요. 네. 그 물을 히트펌프에 사용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요. 그러면 웬만하면 위로 건물이 올라간 것보다 밑으로 더 많이 팔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부지열이라고 하는데 천이 얕을 천자예요. 얕을 천자인데 한 500m까지는 천부지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500m도 얕은 거예요. 우리 지열 발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전에 뭐 2017년도에 포항 뭐 그쪽 근처에서 그것 때문에 지열이 좀 타격을 입었어요. 지열 교수님. 냉난방이.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열 너무 몰라서 배워가시는 너무 재밌어서 근데. 지열 발전 때문에 네. 지열 발전 때문에 우리 지열 냉난방이 좀 타격을 입었어. 그건 깊게 파요. 한 3km, 4km 파서 물을 집어넣어서 더운 물을 만들어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게 지열 발전이거든요. 3km, 4km를 판다고요? 그럼요.
그럼 백두산보다 더 깊이 파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게 지열 발전 포항 발전이 그런 거예요. 지금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거하고 완전 다르고. 천부지역, 그건 신부지역. 그거 깊은 너무 진짜. 깊게 돈이 많이 들죠. 더. 그렇죠. 예. 근데 그 발전하면 더운 물만 나오면 뭐 지진의 문제가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큰 효과가 있어요. 발전하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교수님, 잠깐 교수님 이제 지열 에너지 다 이해하셨어요? 뭐 조금. 예. 네. 이제 지금 계속 질문하고 다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조금. 네, 환경 전문가시니까 예. 지열에 그러면, 대해서 공부하실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예. 지열에 대해서 많이 아셨잖아요. 네네네. 이 탄소 배출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까요? 잘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된다는 소리는 안 하시네. 또. 왜냐면 우리가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해봐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어떤 날씨에 했을 때 과연 탄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땅 파는데 너무 힘들다. 네. 다 밑에 막 다 돌받치고 이거 장비 이용해서 돌리려면 엄청 큰 기계를 수백 대를 가져와가지고 한참 공사를 해서 파야 된다. 그럼 그 파는데 기계를 돌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또 계산하셔야 되네.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거.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네. 아까도 이제 이건 뭐 해서 뭐 따뜻한 물 찬물 하지만 완전 막 모든 게 다 공짜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 우리 그렇죠. 들어봤지만 어느 정도의 효율 안에서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씨적인 요건이라든가 시스템의 어떤 효율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과연 어느 정도나 이산화탄소 줄이는데 줄이는데 효과가 있나? 큰 도움이 될까, 뭐 조금 도움이 될까, 네, 요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우리 뭐 이 부회장님 기술 개발 쪽에서 열심히 많은 지원해주시고 네. 서울시에서 뭐 잘 이끌어주시면 네. 아까 뭐 서울이 뭐 세계 최고의 지열 도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그쪽 방향의 생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딴 나라가 뭐 조건은 더 뭐 좋아서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슬란드처럼 우리는 그냥 온천이 펑펑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열을 잘 쓸 수 있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은 기술 개발을 잘해서 같이 땅 파서 뭐 이 지열을 활용하더라도 더 효율 좋게 더 쉽게 파가지고 우리 공사하는 기법도 잘 개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 이쪽으로 계속 갈 때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네. 서울시청 지금 지열 에너지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를 네. 땅을 얼마나 팠나요? 아까 제가 1125W라 그랬었잖아요. 네. 천공수가 218공인가 그래요. 땅을 판 게 218개. 네. 어디에 파놨습니까 도대체? 그게 건물 밑에 있어요. 신기하네. 그걸 제가 아까 오면서 혹시 무슨 얘기를 할까 싶어서 오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연탄 있죠. 19공탄 연탄. 네. 그걸로 하면 하루에 한 220개 정도? 연탄 220개. 220개로 이게 난방하는 그 정도의 효과예요. 1125W 정도면. 이거 엄청난 효과네요. 그럼요. 저는 좀 하루에 약간 안 믿기는 게 다 쓰면. 네. 서울시청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줘야죠 여기서. 아니, 근데 안 믿어. 아니 서울시청 건물이 그래도 좀 높지 않습니까? 네, 높죠. 그거보다 더 깊이 밑에 파놨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요. 이거 지열하려고. 네. 지나갈 때마다 그거 보면 되게 신기하게 생각될 것 같아요. 200공 넓게. 218공.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하면 땅 전체를 다 파는 건 아니고 200군데나 파놨다는데. 200군데를 파놨다라는 게 아니, 신의 제가 한 보고 수네요. 싶다. 저기 세종시에 있는 정부 세종청사는 한 600공이 넘겠다. 그래요. 서울시에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고 싶어요. 네. 근데 이 지열을 활용하고 싶어. 그러면은 서울시에 뭐 저 이렇게 짓겠습니다 하면 뭐 보조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일단 그 에너지공단 쪽에 먼저 신청을 합니다. 보조금 순서가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예.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네. 서울시 지자체가 20에서 30% 네.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50%는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주고.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랑 비슷하네요. 전기차도 이제 국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 있잖아요. 여기 비율을 아까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네. 전기차 보조금보다 비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져서 지열 에너지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면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요? 그게 이게 궁금해. 전원주택 같은 경우 한 20평에서 40평 정도 되죠. 전평이라고 범평. 얘기를 범평. 하시면 그 정도 되겠죠.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네. 그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네. 지열을 17.5kW 이하에 대해서 네. 보조금을 줍니다. 17.5kW면 어느 정도 5Rt라 그래가지고 개념이 천공수는 두 개를 뚫어요. 두 개. 150ml를 두 개를 뚫어서 사용합니다. 네. 그게 전체 비용이 한 2천만 원이 좀 넘어요. 부가세 빼고. 아까 그 원래
보조금 받기 전에 비용이. 네. 거기 50% 지원하면 한 1,000만 원 1,000만 정도 원 되고. 되잖아요. 네. 한 20-30%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한 600만 원, 뭐 500만 원, 5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통해서 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에서 가스를 뗀다. 네. 가스비하고 이 지열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가격 차이가 2배입니까? 네. 사용료가 네. 사용하는 비용이 그러니까 한 달에 난방비의 가격 네, 차이가 그 정도 난방비가 난다는 그 거죠. 정도는 그 정도 납니다. 오. 더 날 수도 있어요. 효율이 좋은 그러면 곳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한 5년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어르신이요. 해도 효율 좋은 데는 더 빨리 나오는 데도 있어요. 아니 한 근데 5년 정도 하면 이게 원가를 다 뽑을 수 있다. 근데 경쟁력이 좀 치열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 2월 부분이 한 65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한 600가구 정도? 근데 600가구보다 훨씬 많은 1년에 더 많은 가구가 요청을 하는데 네, 생활용 하는구나. 그렇죠.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들을 아주 편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앞으로 좀 새로운 집을 전원주택을 지시는 분들은 지열을 좀 고려해봐도 괜찮을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왜냐면 1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5만 원으로 줄어들면 요즘 난방비 장난 아닌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고 보조금까지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서울 지열도시 최고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네. 전원주택 짓기에는 좀 서울은 힘들죠. 그래. 네. 네. 서울은 좀 네. 전원주택 짓기 네.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앞으로 재개발되는 지역, 그죠, 그다음에 아파트. 공공기관 이런 공공 곳을 큰 위주로 갈 겁니다. 개인 주택은 좋네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건물 올리는 분들한테도 보조금이 나옵니까? 나갑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겠지만 약간 문제점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제 천공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땅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면 공사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네. 몇 달이 있다가. 근데 건물주는 빨리 짓고 빨리 그렇지, 분양을 그렇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제 공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먼저 천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 도움이 많이 된다면 진짜 좀 의무화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혜택도 좀 더 확대를 해보는 게 보조금도 좋을 더 것 같아요. 확대하고. 그래서 일단 보조금 문제는 이제 그 시공할 때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만 또 운영할 때도 저희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때는 어떤 돈이 들어요? 운영할 때는 그 기존의 가스나 화석 연료비보다는 운영비가 적게 먹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지만 물을 데펴야 되니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생산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한 그 열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 뭐 전기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이든 뭐 수소 연료 전지든 발전량에 따라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잘 만들었다 이에 대한 보조금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화석 에너지를 쓰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으니까 이 정도 더 드리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 이런 제도가 제도가 있고. 특히 외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은 RHI라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도 현실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도로 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겠다 이런 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방향성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쨌든 뭐 거기 땅을 파는데 무슨 뭐 화석 에너지 뭐 차를 이용해서 지게차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단기간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기차도 사실 전기차를 그 전기는 어디서 났느냐? 그럼 화석 에너지를 썼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듯이 그런 시작점인 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가야 될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지열이 설치된 곳이 건물이 공공 민간 포함해서 한 420군데가 넘어요. 많아요. 많네요. 굉장히 그럼요. 많네요. 예. 사용해 보니까 좋다. 네. 간혹 이제 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운전을 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에어컨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니까 모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지열 도시를 꿈꾼다 서울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예, 부족합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열을 많이 씁니다. 그들은 이제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있고, 저희처럼 뭐 겨울철에 난방도 그렇게 높은 온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낮은 수준의 난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열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저희도 뭐
사실 뭐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해서 뭐 이제 유럽 못지 않는 아니면 미국 못지 않는 그런 뭐 세계적인 지열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아, 네, 안 돼요. 네, 저희가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려고? 교수님 하세요. 삐졌어. 그리고 접고 집에 갈라 그러더라고 지금. 접고 집에 갈라 그래. 울 뻔했어요. 예. 세계 최고 지열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요 대본에 보면 네. 2030년까지 1기가와트 보급 목표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네. 이게 뭐 11기가와트면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 대충 그래도 때려잡으면 거의 이 정도면 에너지로 거의 원자력 발전소 하나 분량 정도 되는 그건데 그거를 지열로 하겠다라는 거는 진짜 세계 최고 지열 도시를 거의 목표로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서울이 뭐가 좋아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장점이 뭐죠? 서울이 더 잘할 수 있는 장점? 일단 당위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은 좀 특수한데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 뭐 한 70%가 다 건물에서 나옵니다. 서울은 건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아 그렇군요. 네. 그 건물 중에서 50% 이상은 다 냉방, 난방 에너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냉난방 설비를 지열로 바꾸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게 지열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저희가 이제 1기가를 목표로 삼았는데 뭐 1기가면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 한기 설비에 해당됩니다. 원자력 발전소. 네. 저희가 목표를 삼고 네. 그 목표를 향해서 다가갈 때 끝까지 못 가더라도 반까지라도 갈 수 있으니까 2030년까지는 제가 아마 서울시 계속 근무를 할 건데요. 아주 정년이 남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제가 그때까지 정년이신가 봐요. 예, 1기가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열 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일단 너무 막연했어요 지금까지는. 일단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네. 이제 랜드마크를 만들자 해서 가락시장을 지금 새로 이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단 지열 저희 랜드마크 홍보관도 만들고 그렇지.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큰 사업들 있잖아요. 뭐 주경기장 잠실 마이스단지라든가 그런 거 잠실도 있고 아니면 뭐 영동대교 이렇게 복합 지화하는 뭐 그런 그렇죠, 사업도 있고 모든 새로운 사업들에는 다 지열 수열 보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야 뭔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우리 또 교수님에게는 다가올 또 기후 변화, 이 기후 위기가 지금 계속 이슈인데 우리가 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자기 개인 차원에서 제일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는 거. 한국에서는 제일 쉽게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는 역시 대중교통 이용이 제일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고 또 좀 하기도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도시들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내 차 좀 덜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다. 그건 내가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오늘 제 차 같이 타고 왔어요. 사실 좋은 거예요. 부대 안 가고 한대. 원래 이제 어떤 환경을 생각한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뭔가 실천을 한다라는 게 대부분 좀 약간 자기 희생적인 게 많거든요. 지구를 위해서 네가 좀 불편을 감수해라.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뭐 자연을 좀 지켜줘라. 이런 게 많은데 대중교통 이용은 그걸 하면서 내 돈이 굳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게 쏠쏠한 그런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뭐 지열 이야기를 마침 또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냉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고 할 때 그거를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창 좀 달아야 되겠다라든가 뭐 여름철에 뭐 어떻게 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좀 에어컨 덜 돌려도 된다는데 요런 뭐 겨울철 난 좀 내복 입고 있겠다. 최대한 그거를 고민해가지고 난방비, 냉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 생활을 개선하고 내 집을 개선하는데 투자를 하면 그게 뭐 그만큼 연료를 들 때도 되고 전기를 들 수도 되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게도 되면서 동시에 내 냉방비, 난방비가 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한테 돈으로도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천을 해보시면 일석이조로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벌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가 있어서 에너지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내복이나
옷이나 뭐 이렇게 좀 두텁게 옷을 입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최명덕 부회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열 에너지 외에 뭐 이런 에너지도 환경을 위해서 좀 괜찮은 에너지다라고 좀 추천해주고 싶은 에너지가 있을까요? 아까 기축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주택은 안 되지만 우리 법에 의해서 냉방의 한 60%를 이제 가스 냉방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든가 취교를 사용하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잘된 법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좀 균등하게 활용하라는 뜻인데 이런 큰 건물에 가면 이런 화석연료로 쓰는 냉난방 장치가 있고 지열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지열을 기저부하로 쓰지 않고 기저부하로 하면 베이스 그러니까 온도가 커팅만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지열로 썼었는데 이걸 디바카 썼어요. 디바카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절약한 금액이 1년에 1억이 넘어요. 큰 건물인데 그런 것처럼 기축에도 냉난방 방식만 조금 바꾸면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조금만 바꾸면 에너지를 훨씬 절약할 수 있고 화석 연료도 안 들 쓸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하고 온실가스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기축에도 신축은 뭐 법제화되는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사용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기축에도 그렇게 설치된 현장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이런 에너지원만 좀 바꿔서 사용을 해도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가 있고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네요. 그러니까. 예. 아니 건말서가 진짜 좋은 프로인 게 뭐냐면 우리도 배우고 과외받고 가는 그렇죠. 기분이 항상 맞아요. 들어요. 땅을 통해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거기서 물을 대표해서 보내서 여기서 보관을 이런 거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괜찮고 많은 분들이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관님 그러면 지금 지열 에너지 말고 친환경을 앞으로 지열 에너지만 사용하는 걸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어떤 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 마지막으로 좀 홍보 좀 해주시죠. 일단 수열 말씀하셨는데 잠실 주 경기장 이제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열 들어갈 겁니다. 수열이 대대적으로 뭐 10메가 이상 큰 용량으로 들어갈 생각이고 그 냉난방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냉난방 할 겁니다. 그걸로 그 냉난방. 안에 뭐 많으니까. 거기 사무실들 다. 그 수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강물이 있습니다. 재원으로 맞네요, 사용할 수 맞네요. 있는 한강물에 바로 옆에 물이 있어. 끌었다 해서 그 한강물의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활용하고 그걸 먼저 수요도 같이 지열과 보급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도 있고 아니면 뭐 소수력도 있고 또 연료전지도 있고.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도 있습니다. 그건 폐열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각도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 서울 한번 어떻게 좀 발전해 나갈지 지금 기대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네네. 앞으로 새롭게 건물이 올라가는 거에 어떻게 좀 변해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걱정 말아요 서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집니다. 팟빵 채널 통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서울@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